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한 가결 후 첫 입장 표명인데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당 구속영장 심사가 26일로 잡혔습니다. 이르면 당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신문이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에 탄 술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교육청 등록이 취소된 경기 의왕시의 한 대안학교에서 함께 운영하던 어린이 원아들과 초등학생을 섞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처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던 의왕시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체를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당원이 직접 뽑은 대표를 검찰 손에 넣어줄 수는 없다는 지지층과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갈리며 민주당은 그야말로 내전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젯밤 지도부가 사퇴했지만 이 대표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는 없다고도 못 박았는데요. 병원에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뉴스7 정태진 기자가 시작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호소 메시지를 낸 뒤 침묵을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결 21시간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국민,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더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도 해 일각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가결에 대한 실망으로 일부 지지자들이 탈당 조짐을 보이자 결집을 독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식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이어 민주당 당무위에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기일도 잡히고 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실질 심사를 잘 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은 하지는 않으셨고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접고 상처받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 대표는 물러날 기세가 없지만 어젯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사퇴에 책임을 지며 총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도부 중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머지 지도부, 그러니까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 등은 일단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 원내대표 외 다른 이들의 사퇴는 대부분 말렸거든요. 어쨌든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 체제는 더 강화된 셈이 됐죠.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일제히 비명계를 향해 배신자, 같은 당 국회의원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당대표 자리엔 단식투쟁 23일 차라는 팻말이 놓여 있고 원내대표 자리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박광원 의원이 체포한 가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친명계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찍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최고위원은 자신의 거취를 당원들에게 맡기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상응 조치에 대해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투표를 징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공천 시즌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비판론을 등에 업고 친명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퇴 수습을 위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방금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지도부가 아닌 일반 의원들입니다. 여전히 동요하고 있거든요. 친명계에서는 배신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당을 검찰의 볼모로 만들어버린 만큼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당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명계 의원들은 당내 이탈 표심을 향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이라며 당대표의 자리를 뺏으려 검찰과 야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을 통합하고 추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며 구속영장 심사에서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지역위원장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비명계는 이런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해당 행위라고 반박하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가결표 색출 작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아닌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에 대해서도 책임 전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소한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려면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가 필요하다, 총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당 수습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체포동의안에 누가 찬성표를 던졌나 색출 작업에 나섰는데 일부 의원들은 나는 아니야 라는 일명 부결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명 무기명 비밀 투표였던 거 맞죠?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조건 가결표를 던졌다며 14명의 비명계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이제 집에 고이 모셔둔 소총을 좀 찾아봐야겠다고 적은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부터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이 일부 의원에게 입수한 문자 메시지에는 배신자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볼 일이 없다, 국민의힘으로 꺼져달라는 등의 날선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심한 욕설, 아주 막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것도 있고 밤새도록 저한테도 전화 왔으니까. 고민정 의원은 가결 소식을 전하는 한 방송 화면에 웃는 모습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지지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표결 이전의 상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일부 의원들은 부결표를 던졌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비밀 투표를 어기고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찬성표를 던진 건 해당 행위라고 밝힌 만큼 색출 작업이 본격화되면 당내 분열은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의 족쇄를 벗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젠 국회의 시계를 민생에 맞춰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면서요. 입장문에서 검사 독재를 언급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비정상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검사 독재 폭주를 막을 수 있게 민주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밝힌 이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영장을 청구받은 피의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생을 우선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현직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이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더불어 원내 지도부까지 총사퇴하면서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정기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익명출산제 등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다며 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 정권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대통령실은 어제 이어 오늘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은 대체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일단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정당한 절차라는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원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도 여전히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되풀이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에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절차라는 응답이 46%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은 37%였고 17%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2%로 지난 한 달 동안 횡보를 거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추석을 앞둔 만큼 당분간 국회 이슈에는 거리를 두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내전을 넘어 분당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얘기부터 해보죠. 분위기가 꽤나 살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의총은 본회의 직후인 오후 6시에 시작해 최고위원 회의를 위해 1시간 정도 정회한 뒤 밤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추가로 진행됐는데요. 네. 회의 도중 나온 의원들이 말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이나 탈당 선언을 하겠다며 뛰쳐나온 홍익표 의원을 우원식 의원이 만류하는 장면도 포착됐고요. 네. 일부 눈물을 흘리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니 밖에서 봤을 때 그 정도면 안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했겠습니다. 네, 회의장에선 원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친명계와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서른 의원은 단상에 올라 찬성표를 찍었음을 밝히며 나는 이재명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설 의원의 발언에 분위기가 점차 격앙됐고 일부 친명 성향의 의원들은 가결을 찍은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나와 대책을 말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박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제 원내 지도부 책임을 물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원내 표결과 관련된 상황이니까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 친명 대 비명의 대결이었네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비명계 지도부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친명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자연히 차기 원내 지도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불과 4개월 전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의원이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교롭게 다 친명계입니다. 당시 유력 후보였던 홍익표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재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새 원내 지도부도 친명계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비명계 반란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셈인 만큼 친명계가 특정 인사를 내세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당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표가 아닌 추대 방식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명 지도부가 더 공고해지는 거겠죠. 이 대표의 사퇴 거부 메시지, 당 지도부의 이 대표 결사 옹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영장이 나와 구속돼도 옥중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마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옥중 공천,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은 합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를 찾아봤는데 당대표가 거리된 때에는 거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전국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당대표 구속을 거리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거리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하는데 구속이 거리인지에 대한 판단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내려놓지 않으면 물러나게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없다.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와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전당대회는 대표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일 때 열 수 있는데 이 요건은 해당되지만 이 거리 요건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했을 때 전환될 수 있는 비대위 구성도 역시 요건은 충족된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친명 지도부는 당원들이 뽑는 전당대회를, 비명계는 비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은 정치권 뉴스만이 아니죠. 이번엔 검찰 측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열리는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 23일째 단식 중이죠.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 정도 됩니다. 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영장 심사에 변호사만 보내거나 휠체어를 타고라도 참석하는 겁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15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에게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하고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14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를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변수는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 대표 측이 26일 영장심사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가운데 추석 이후로 신문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출석해 소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3명이 차례로 돌아가는데 마침 그의 순서 날이거든요. 어떤 성향을 가진 판사일까? 그의 최근 판결을 보니 50억 원 클럽 박영수 특검의 영장은 기각하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발부와 기각이 엇갈렸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뒤 심사였던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결과는 윤 의원만 발부, 이 의원은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심사도 맡게 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올해 굵직한 정치 관련 영장 사건들을 많이 맡았는데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돈봉투 사건 연루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영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은 발부한 반면 50억 클럽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 혐의자는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를 아는 관계자는 유달리 꼼꼼한 성격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만큼 이 대표 영장 발부 여부를 까다롭게 따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심사인 만큼 개인 성향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의 기준은 총 4가지 정도 됩니다. 범죄의 중요성, 주거지가 분명한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이 대표에게 해당하는 건 마지막 증거인멸 여부,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나 정도가 되겠죠.
검찰은 수백 쪽의 증거 기록 자료를 준비 중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발부되면 다행이지만 기각되면 수사가 사실상 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했다는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박은채 기자입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공식 반응 없이 영장심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범한 범죄 행위 중대성이 크고 사법 방해 행태가 심각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구속에 대한 대법원 예규를 보면 증인에 대해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준비 중인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해 증언이 바뀌었다는 점 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의혹,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되지만 기각되면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이제 다음은 법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서초동에서는 발부 쪽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각 쪽 의견이 더 많습니까? 저희가 여러 명의 현직 판검사 그리고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좀 어떤지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네. 결과는 발부와 기각 의견이 거의 5대5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발부될 거다라고 전망한 쪽에서는 판사가 국회가 가결시켜준 사안이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만약 판사가 이를 기각시킨다면 마치 국회의 결단에 제동을 거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웬만큼 용기 있는 법관이 아니면 영장을 기각시키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을 피하게 될 거라는 쪽에서는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신기하게도 이쪽에서도 법관이 받는 압박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영장판사 한 명이 제1야당 대표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자체의 존립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셈이죠. 네. 그래서 상당수 법조인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판사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영장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들은 법조인들이 자세히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밝힌 의견이니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거는 지금 처음이지만 다른 의원들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동안 역대 다른 국회의원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현행 헌법이 적용된 이후에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57차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려졌는데요. 이 중에 가결된 건 10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8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2차례였습니다. 기각이 된 이유는 증거 불충분 그리고 자백 등의 이유였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던가요?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기존의 가결보다는 부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부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부결 쪽으로 더 표가 몰리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검찰 내부에선 더 많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각한 듯 하다면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잘 된 일이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여러 혐의 중에서 위증 교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 배임 의혹, 그리고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 교사, 또 대북 송금 관련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수사팀은 이 중에서 위증 교사 혐의가 가장 명쾌하게 떨어지는 혐의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이 부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위중교사 의혹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 가담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모 씨에게 접근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한 장관은 김 씨와 이 대표 사이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위증교사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이건 증거인멸과 비슷한 겁니다. 만약 그렇죠.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위증교사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닷새 동안 41번의 양자회담을 합니다. 말씀드렸듯 인구가 적은 나라라도 어쨌든 투표권 한 장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내일 귀국한 뒤에도 투표가 이루어지는 2달 뒤까지 최대한 많은 나라를 만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이즈레디 마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리브 공동체 소속 정상들과 악수를 합니다. 카리브해 인근 10여 개국을 대표하는 정상과 만찬을 하며 2030 부산 엑스포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연합과도 오찬을 할 예정인데 미국에 머무르는 닷새 동안 양자회담은 41개국과 진행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 바로 앞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 유엔 대표부 건물에 회담장을 2개 이상 만든 게 신속한 회담의 비결이었습니다. 양자회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상대국 정상을 제 시간에 모셔오는 첩보 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돼 누가 누굴 찍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자회담에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부산 엑스포 홍보전과 유엔 연설을 통한 북러 비판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내일 귀국합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국을 향한 설득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갑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요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신경 쓰이죠.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이번 만남은 한중이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한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가 가는 것을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 한 총리가 참석한 뒤 저녁에 개최되는 개막식 전에 시 주석과 만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시 주석의 방안도 다시 요청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26일 서울에선 한중일 고위급 회의가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청명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진 공기에 계절이 바뀐 걸 실감하셨을 텐데요. 당분간 전국이 날은 맑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감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한층 높아진 하늘 아래 고궁의 자태가 눈부십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궁정에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추억을 만듭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뜻깊은 날이라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들이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도심 빌딩 숲도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윤곽이 선명합니다.
공기도 맑아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가 넘었습니다. 평소의 2배 수준으로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도봉산 능선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26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낮아지며 서울은 15.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인데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건데 일교차가 15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내외를 보이며 선선한 곳이 많겠고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요즘엔 실물 카드 사원증이나 신분증 대신 모바일 출입증을 사용하는 회사 또 관공서가 많죠. 그런데 애플페이에 가입한 뒤부터 이 모바일 출입증이 먹통이 되고 다른 페이로 결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출입증이 아니라 애플페이가 먼저 툭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애플페이, 얘가 거기서 왜 나오냐 싶죠.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직원들은 실물 출입카드나 모바일 출입증을 태그하고 출입하는데 모바일 출입증을 갖다 대는 순간 애플페이 결제창이 실행됩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 매일 출입구를 드나들 때마다 반복입니다. 모바일 출입증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애플페이가 되면은 애플페이 먼저 떠버리니까 이제 모바일 출입증보다는 계속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애플페이에 가입한 뒤 회사 모바일 출입증 등 NFC 기반 다른 서비스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태그하려고 갖다 대면 애플페이가 우선 실행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출입증뿐 아닙니다.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려고 해도 애플페이가 우선적으로 강제 실행됩니다.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기 위해 QR코드 창을 연 뒤 단말기에 인식시켰더니 순식간에 애플페이로 바뀌어 결제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애플이 아이폰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애플페이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애플페이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이런 상황을 미리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께서 국산 페이를 쓰시려고 해도 이게 애플페이가 강제로 실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면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코리아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애플코리아와 현대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청회 때만 해도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했는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행정 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사정이 있었죠. 안병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보입니다. 주차장 입출입 시 차단기 인식, 도로 주행 등을 테스트한 뒤 정차한 모습입니다. 올해 초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르면 7월 도입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10월부터 신규 법인차에 적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9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가 법인차를 피하는 풍선 효과 우려로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 설치 확대를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의견을 조율 중인 렌터카 업계는 이미 구분되는 전용 번호판이 있고 렌터카에는 1억 원이 넘는 고급 모델은 거의 없어서 이중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하호호라는 번호판이 업무용, 영업용이라는 식별 가능한 표시잖아요. 거기 초록색 번호판까지 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법인차 명의의 수입차 구매는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입 전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서둘러 구매한 겁니다. 국토부에도 언제부터 도입하는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해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10월 안에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떠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최근에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사법부의 저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늦은 후회인 걸까요? 어쨌든 후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법원은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퇴를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 등 여러 가지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임식장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묵묵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섭니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만 6년. 오는 24일로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저희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희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임기 내내 따라다니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팎의 도전을 더 좁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온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 날인 2017년 8월 22일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출근했던 김 대법원장은 오늘은 관용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경찰은 규탄 집회 참가자들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 차량 주변에 그물망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인준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인준안 처리가 영장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 다툼에 대법원장 인준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파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30대 소방관이 여성을 구급차에서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하다 체포된 소식 전해드렸었죠.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구급차에 태운 30대 소방관 A씨. 보호 조치를 위해 여성을 파출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A씨는 바로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촬영본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경찰 수사 상황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구급차 이송 중 범행이라는 점 등 충격을 준 사건에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사실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경찰은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소식,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낮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신원 비상의 남성이 70대 노인을 찌르고 달아난 겁니다. 3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7호선 상봉역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7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있었거든요. 거기도 가까운데 거기 정상적인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기 영무실에서 나오더라고.
용의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며 약간의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친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 올라와 영무실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역사 내부엔 이렇게 군데군데 부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허벅지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용의자의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발생 약 3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신림동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대낮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대낮에 시가 35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를 사는 척하다가 그대로 목에 찬 채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잔액이 달랑 400원 든 체크카드를 내밀어 결제를 시도하게 하고 그동안 주행랑을 쳤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은방을 찾아온 손님이 한참 동안 목걸이를 만지고 직접 걸어봅니다. 주인에게 카드를 내밀어 결제하려는 찰나 자신의 목에 목걸이를 걸더니 그대로 도망칩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쯤 금 10돈짜리 목걸이를 찬 남성이 갑자기 도주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카드 결제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러니까 후닥닥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전자바락 하면서 뛰어가고 목걸이를 찬 남성은 뒤쫓아오는 금은방 주인을 따돌리고 이쪽 골목을 따라 약 500m 떨어진 지하철역으로 곧장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범행 하루 만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당시 몸이 불편해 A씨를 결국 놓치고 말았는데 A씨가 빠르게 검거돼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받은 지 지금은 한 20일 됐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라 그래도 신속하게 잡았으니까 물건을 찾았겠죠. 이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음 주에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MBN이 앞서 보도해드린 문제의 대한교육기관은 교육청 등록이 취소됐으면서 학부모에겐 그 사실을 숨겼죠. 이 해당 기관은 어린이집도 운영 중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한기관에 다닌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아들을 한 교실에서 일부 수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이 정부 지원도 받고 초등학생 학부모로부터는 또 비용을 받고 이중으로 근무받은 거죠. 하지만 원장은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보엔 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놀고 있는 8살 재준이. 같은 날 수업을 듣는 재준이가 포착된 곳은 학교가 아닌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다른 날 체육 활동을 하는 곳도 어린이집이며 한데 뒤섞인 아이들도 어린이집 원아들입니다. 현장 학습 역시 자기보다 한 뼘 키가 작은 동생들과 함께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H대한교육기관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어린이집 6세반 유아를 섞어서 교육하는 모습들입니다. 동생들이랑 뭐 맨날 팔씨름 하는데 자기가 뭐 3명이랑 해도 이긴다 뭐 이런 말 쉬는 시간이나 하는 정도로 되게 가볍게 여겼는데 아예 수업도 같이 하고 막. 대한기관 학부모가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매달 낸 교육비는 110만 원. 이 기관 건물 1층에 있는 H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만큼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해당 기관장 겸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비용을 각각 받고 한 곳에서 한꺼번에 체육과 요가 등 일부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한 셈입니다. 원장은 여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지역사회 연계세요. 그 초등교육이나 모든 교육 분야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안전관리 의무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너무 이렇게 섞여 산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관리 기준 위반해가지고 처분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네.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에 나선 의왕시청은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안내했다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하시지 마라라고 하는 게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이건 접었던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올해는 독감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상하죠? 접종률은 해마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감에 안 걸리기 위해서 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접종하는 게 좋다는데 말이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입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린이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지만 접종 환자보다 아파서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1명으로 절기 유행 기준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7개월 된 아기가 생애 첫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의사는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붓거나 딱히 보이는 거나 숨소리랑은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독감이 이례적으로 1년 내내 유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난절기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률은 71%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접종은 독감을 예방할 뿐 아니라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생성되는 시기가 최소 2주에서 넉넉 잡아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유행 시기 전보다 좀 앞서서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정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제주 본섬과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위치한 섬 속의 섬 가파도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점도 없고 택배도 배달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이 컸겠죠. 그런데 이젠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드론 덕입니다. 이젠 배를 타고 제주까지 나가지 않아도 피자, 치킨 같은 것도 시켜 먹을 수 있게 됐죠. KCTV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에서 드론이 비행을 준비합니다. 택배를 싣고 배송을 시작한 드론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비행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제주 본섬과 5km가량 떨어진 가파도에 드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드론에 실어온 택배는 다시 작은 드론으로 옮겨져 가파도 곳곳의 목적지로 보내집니다. 국토부가 사업비 모두 14억 원을 투입해 제주도 국내 드론 기업과 함께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드론으로 연결하는 택배 실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파도를 한 거를 바탕으로 드론 택배 표준화 모델을 저희가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화 모델로 전국의 섬들의 드론 택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에 최대 20kg의 택배가 드론을 통해 가파도로 배송되며 드론은 시속 36km 속도로 본섬과 가파도를 15분 만에 왕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오게 되면 뭐 치킨이나 피자, 그 꿈도 못 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생김으로써 그런 거를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손주들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기쁩니다. 제주도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토대로 부속섬 드론 택배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으로 그동안 부속섬 택배 서비스의 애로사항이었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운전자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건 또 있습니다. 곧 상용화에 들어갈 완전 자율주행 건설 장비입니다. 숙련된 중장비 기사처럼 불도저와 굴착기가 공사를 하고 원격 조정 장비를 이용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장비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 24시간 아무 때나 일할 수도 있고 말이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도저가 땅을 밀어 평평하게 만듭니다. 후진을 할 때 사람이 나타나자 바로 멈춥니다. 22톤짜리 굴착기도 건설 자재를 옮기고 있지만 운전석이 없습니다. 불도저와 굴착기 모두 사람 없이 자동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건설 장비입니다. 드론으로 지형과 작업 범위를 파악해 관제센터로 정보를 보내면 인공지능이 계산해 중장비의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원격 조종도 가능합니다.
고온이나 혹한 등 사람이 버티기 힘든 극한 환경에서 원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00m 되는 베이스 캠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장비는 5,000m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모양을 상상할 수 있고요. 첨단 건설 장비들은 재해를 방지하고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공사 현장뿐 아니라 농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력도 적게 필요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기술로 꼽힙니다. There's less arable land, less rural labor, less time to do their jobs due to weather volatility. Technology is the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오는 2030년 2,000조 원 규모로 커질 자율주행 시장. 높은 생산성은 긍정적이지만 노동 집약형 일자리를 줄일 거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오늘 북한이 공식 입촌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북한 선수단이 출전 소감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항저우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북한 선수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 시작했다고요? 네, 각 나라 취재진이 모여있는 메인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수단 입촌식 과정에서 포착된 북한 선수단 모습,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5년 만에 국제 종합 대회에 복귀한 북한은 오늘 항저우 선수촌에서 입촌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단 2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기를 흔들며 밝은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18개 종목 180여 명 선수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도와 유도, 레슬링 등에서 금메달을 따내 5년 전 자카르타 대회처럼 종합순위 10위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차 아시아 경기대에 참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종목들을 승산 종목으로 정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취재진이 건네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해 지난해까지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가 이번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개막식인데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도 아시아 45개국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특히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취지와 함께 이전 대회와는 다른 볼거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개회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최종 성화 점화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개회식을 장식하던 화려한 불꽃놀이 대신에는 디지털 불꽃놀이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항저우는 중국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가 탄생한 도시인 만큼 이번 대회에 첨단 기술을 대거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한국 시간 밤 9시에 열리는 개회식 행사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저우 현장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중국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애플사도 긴장을 했었는데 별 소용이 없던 걸까요?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이 여전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1분 만에 매진됐고 오프라인에서도 아이폰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섰습니다. 아이폰 15 현장 판매가 시작된 오늘 베이징 애플 매장을 윤석정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17세 조우 학생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아이폰 15를 사려고 오늘 등교를 포기했습니다. 没有，就我一个人，就是为了排到第一个。 중국 당국의 비공식 아이폰 금지령 그리고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화웨이의 최신폰 발매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매장은 아이폰 15를 사려는 중국 소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매진된 데 이어 현장에서도 아이폰 15의 뜨거운 인기가 이어진 겁니다. 我会使用三星或者华为这个，因为我用不了它的系统，因为我所有的什么手机、电脑、耳机全是苹果的，所以它就没有办法。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뚫고 최근 7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애국주의 소비 열풍까지 불면서 이제 중국에서 애플의 인기가 예전만 못할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測過其實速度係真係好快，主力喺測影像會多啲。我依家測到咧就係視頻真係好強。 하지만 아이폰 15가 출시되자 중국 소비자들은 앞다퉈 애플 매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애플은 올해 1분기에도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9.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우는 우리에게만 맛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대표적인 소고기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고기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건데 한우 특유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만여 명이 찾는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음식 박람회. 1000개가 넘는 음식 부스 가운데 한우 부스는 늘 북새통입니다. 한 점 맛보고는 2점, 3점 집계되고 바로 계약 상담에 들어갑니다. Hanwoo is a good product, but we hope to see more affordable product. 한우는 7년 노력 끝에 이슬람 음식의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받고 지난 6월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2달 만에 15톤이 판매됐고 유명 셰프가 선보인 한우 요리에 많은 현지 매체가 관심을 보일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Some Japanese beefs or Australian beefs, they're too light in flavor. So even if you cut it too thin and you make a shabu shabu in a soup and you take out and you eat it, it's just fat. You don't get the flavor. So with Hanwoo beef, you put it inside, you come out, it still has a very strong and nice beefy flavor. K-팝 등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눈과 귀를 열었던 젊은이들은 각종 시식회로 한우를 접하며 한국의 맛도 알게 됐습니다. It's very juicy and it is very delicious. Yes,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안착한 한우는 이어 캄보디아와도 수출 계약을 하는 등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할랄 시장은 무슬림 쪽 전체적인 인구가 한 19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쪽을 개척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축산인들이 안정된 축산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우 수출이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 한우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1954년 11월 대통령 연임 제안을 푸는 개헌안이 통과되자 분노한 이철승 의원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 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외친 말입니다. 당시 투표 결과 제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그러니까 3분의 2인 135.3명에서 불과 0.3명이 모자라 개헌안이 부결되자 집권 자유당이 0.3은 0.5 미만이니까 버릴 수 있는 수라고 우겨 부결을 뒤집고 가결을 선언해버렸거든요. 어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 동의안에 찬성하는 가짜 오른쪽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투표용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가결표라고 민주당은 점이 찍혔으니 무효표라고 맞선 일이 있었죠. 사실 수기투표에서 이런 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 2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무효표가 무려 11표나 나오는 등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만이나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선 의원이 터치스크린에 가결, 부결 또는 기권을 손가락으로 대는 전자투표 방식을 썼었는데 그래서 무효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국회는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같이 민감한 내용은 굳이 수기 투표를 고집하는 걸까요? IT 강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전자투표는 들어간 의원들의 순서를 따져보면 혹 나중에라도 나는 네가 어디에 투표했나 알고 있다는 이가 나타날까 봐 그런 걸까요? 내 자리에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투표하면 더 확실히 증거가 남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무효표를 양산하면서까지 굳이 수기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뭘까? 국민은 의아해야 합니다. 호주엔 당나귀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게 하자 유권자들이 가서 아무렇게나 찍어 무효표가 엄청나게 생기자 나온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그만큼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막강한 자리인 거죠. 그런 책임을 질 각오도 없이 내가 어디에 투표했나 누가 알면 어쩌나 소신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으신 겁니까? 왜 굳이 당나귀가 되려고 하는 거죠?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두 결정한다. 우리 이렇게는 만들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수기 투표를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 골든골의 주인공 안정환이 21년 만에 이탈리아 선수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말디니와 토티 등 당시 맞붙었던 선수들과 다음 달 레전드 매치에서 맞대결을 펼칠 안정환은 골을 넣게 되면 다시 한번 반지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호남, 경상권 내륙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동안 28도 등으로 따스하겠는데요. 아침에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금세 서늘하겠고요. 영동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동시에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17도, 춘천이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7도, 부산 19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동안 25도를 크게 웃돌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둥근 보름달도 무리 없이 보실 수 있겠고요.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